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들 내외와 살다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혼자 살고 있는데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무자식 상팔자라더니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여간한 게 아닙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어서 글을 쓰다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 것도 커다란 도전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충남 부여가 고향이었어요. 가난한 집에 6남매 셋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후에 태어난 세대이다 보니 먹고 사는 게 중한 시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농사짓는 소작농이셨고 어머니는 시장 행상일로 국수를 파셨어요. 식구가 많은 집이다 보니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자급자족하며 살고 기술을 익혀 사는 걸 제일로 쳤습니다. 20살이 되고 동네 양장점에서 일했어요. 손끝이 야무지고 패션 센스가 있는 걸 알아본 아는 언니가 같이 일해보자고 권유한 거였죠. 배운 건 없었지만 눈썰미가 있어서 손님들 체형별로 어울리는 디자인이나 색감을 코디해준다고 나름 단골도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그때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양장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양조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작고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인기가 꽤 있었더랬죠. 제게 구애를 하던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남편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제 곁을 맴돌며 챙겨주더군요. 그 모습에 반해서 24살이 되던 때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가진 게 없고 청춘 하나 믿고 열심히 살아가던 때였죠. 가난했지만 서글서글하고 인품이 좋은 남편을 만나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이 화목한 저희 가족을 시기해서일까요? 제 나이 35살에 남편이 타지에 일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10살, 딸이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가장이 돼서 일을 하려니 녹록지 않았어요.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젊은 여자가 할 일이 많지는 않더군요. 마침 부여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해서 큰 도시인 대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처녀 시절 양장점에서 일하며 배워둔 미신 기술이 도움이 돼서 시장 의상실에서 수선 일을 하며 남매를 키웠죠. 비록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지만 먼저 간 남편과 사이가 좋았었고 자식 둘을 키우고 있었기에 재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팔자라는 게 있는지 인연이 또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20살 성년이 다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로 부여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짝지였던 친구는 제 첫사랑의 노이이기도 했었죠. 순심아, 대전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마주칠 줄 누가 알겠어. 지숙이 너는 여전하다. 우리 거의 15년, 20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니니?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은 거 거의 20년 전이니까 진짜 오래됐다. 그러게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나 싶네. 말도 마. 참 시간이 뭔지. 순심이 너랑 우리 오빠 그렇게 헤어지고 많은 일이 있었어.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는 들었어. 얘기만 듣고 장례식도 못 가보고 늘 미안했어. 순심이 너가 뭐하러 그래? 나 같으면 우리 집 쪽은 쳐다도 안 받겠다. 아줌마 아저씨는 아직 건강하시지? 우리 부모님은 정정하셔. 막내 동생이 법관돼서 그 자랑으로 아직 사시지 뭐. 그래, 너 바로 밑에 남동생이 마을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잖아. 경사네 경사야. 남편이랑 애들은 잘 있고?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애들은 올해 20살 18살 됐어. 남편분이? 아이고 어쩌다가. 미안하다. 몰랐어. 우리 오빠 소식은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동은이 오빠는 잘 지내지? 우리 오빠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다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선 봐서 장가했는데 결혼 초기에 삐걱거리더니 얼마 안 살고 이혼했어.
50살 앞둔 지금도 쭉 혼자 저러고 사네. 엄마도 꿈에 그리던 손주도 못 보고 일찍 가시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랬구나. 처음 들었어. 동훈 오빠 이혼한 거는. 순심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마음의 응어리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무슨 소리야. 지숙이 너가 많이 도와주고 신경 쓴 거 다 아는데 마음에 쌓아둔 거 없으니 걱정 마. 저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큰오빠의 학교 후배인 최동훈이라는 남자였죠. 10대 시절에 오빠 친구들이 부여집에 많이 놀러 왔었습니다. 큰오빠는 골목대장 같은 스타일이라 평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게 최동훈이라는 남학생이 저희 집에 놀러온 그날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했어요. 10대 철없는 풋사랑이 얼마나 깊었겠냐마는 서로에게 첫정인지라 마음을 많이 줬어요. 동훈 오빠는 하필 부여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대대로 만석군 집안의 아들이 가난한 소장농의 딸을 좋아하니 남자 집안에서 좋아할 리 없었죠. 작은 시골에서 아들이 여자한테 빠져 공부를 안 한다는 소문까지 들리니 그 집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저희 집을 굳이 찾아오셔서 세간살이를 부시고 난리를 치고서는 돈을 주면서 제게 아들 곁에서 떨어지라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도 자식 간수 잘하라고 한마디 하고 가고요. 부모님은 상대 집안을 알기에 그 앞에서 죄송하다고 사죄드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존심이 상해 무슨 짓을 했을지 몰랐죠. 부모님이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다시는 그 집 아들과 만나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하시는지 어렸지만 혼자서 많이 울고 삭혔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고 보고 싶어 찾아오는 그 사람을 내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였던 노이가 중간에서 연락을 이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와도 절연을 했더랬죠. 그렇게 제 첫사랑은 끝이 났어요. 제가 먼저 결혼을 했고 동훈 오빠는 대전에 있는 의대를 합격해서 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었고요. 친구 지숙이가 제 얘기를 했는지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의상실로 동훈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50살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10대 때 그 얼굴을 간직하고 있더군요. 차 한잔 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가서 협박한 줄 몰랐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살면서 늘 저를 가슴 한켠에 잊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그날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빠와는 친구처럼 다시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아이들 둘 다 20살이 넘어 대학을 가고 취업도 하면서 자연스레 독립을 했고 혼자 지내다 보니 오빠가 아이들도 다 컸고 너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자신과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다 늙어서 무슨 연애냐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40대 50대가 무슨 늙은 나이냐며 인생 후반기를 함께 보내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겼는데 다시 만나기 시작하자 10대 풋풋한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제 자식들에게 살갑게 아주 잘 대했어요. 아들은 그리 썩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딸은 아저씨랑 엄마가 재혼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저랑 오빠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첫사랑이라는 점에서 너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감동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제 나이 47살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부여보건소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대전 의상실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부여로 내려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재혼해서 남편과 단둘이 살던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눈빛만으로도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 알게 해주는 남편이 울타리같이 있으니 얼마나 편하던지요. 하루는 식당을 함께 갔는데 저도 모르게 식당 테이블을 걸레로 닦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앞으로 자기와 살면서는 이런 일을 하지도 말고 가만히 대접받고 살라고 하더군요.
그 말 그대로 남편과 살면서 여왕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혼자 되고 자식 둘을 키우면서 고생한 걸 알기에 남편은 더더욱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죠. 안타깝게도 16년을 함께 살고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제 곁을 떠났지만요. 함께 살 때는 잘 못 느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새삼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었구나 싶었던 게 자기 재산을 전부 제 앞으로 남겼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죽기 전 유언처럼 말하기를 저와 살았던 15년 남짓한 세월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기에 모든 걸 제게 주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이 암투병을 하고 죽고 나서 한동안은 실감도 안 나고 공허함과 슬픔에 빠져 재산이고 뭐고 뒷전이었어요. 제가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첫째 아들이 손주를 안겨줬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학가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큰아들 내외는 7년이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이를 힘들게 가졌어요. 엄마, 언제까지 부여해서 그렇게 슬퍼만 하고 계실 거예요? 아저씨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만 떨쳐내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손주 보러 대전에 안 오실 거예요? 그래, 우리 동석이 보러 가야지.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어서 대전에 있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를 보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며칠을 묵으면서 아기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할 수 있었죠. 엄마, 부여에서 혼자 살기 적적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저희 전세 계약 다 돼서 이사도 해야 하는데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저희 일해야 하니까 동석이도 좀 봐주시고요. 부여집 팔아서 그 돈으로 집 같이 구해요. 어머님, 제 친정은 너무 멀고 동석이 봐줄 사람 구하려니까 돈도 그렇고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네? 고심 끝에 부여집을 팔고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아들내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부모니까 알면서 속는다고. 대전 아파트를 살 때 70% 이상을 제 돈으로 샀지만 아들 명의로 해줬습니다. 손주도 낳고 식당 일로도 힘들 텐데 집이라도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렇게 손주를 돌보면서 아들내외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산후조리 중이라 제가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손주도 돌봐줬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 이것저것 신경을 쓰니 몸이 힘들더군요. 며느리에게 일이 힘이 붙이니까 분담해서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서러워해서 그냥 제가 하고 만다고 했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태öl기가 원래 있기도 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기저귀를 잘 갈아줬는데도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피부가 뒤집어졌죠. 생전 아이한테 큰 관심을 안 가지던 아들내외가 그걸 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주세요? 이렇게 땀띠가 나고 피부가 난린데요.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뭐 하는 것도 딱히 없으시잖아요. 아이 하나 보는데 기저귀도 잘 안 갈아주신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왜 신경을 안 써? 매번 확인하고 신경 쓰는데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그럼 애가 왜 이래요? 애 살성 나빠지고 건강에 문제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렵게나 자기 자식 귀한 건 알겠는데 땀띠 한 번 났다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애가 아토피 기질이 있거나 살성이 안 좋은 건 산모 자궁이 냉한 원인이 더 큰 건데 말이죠.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저를 잡고 얼마나 호통이고 난리인지 평생 안 살아본 시집살이를 겪는 기분이었죠. 며느리 산후조리 수발, 집안일, 손주 돌보기, 가끔 필요할 때는 식당 보조일까지 말이 같이 사는 거지 거의 식모처럼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싶은 일들이 터졌어요. 아들이 운영하던 식당이 재정적으로 한계가 온 거였죠. 하루는 아들 내외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르더군요. 엄마, 부여집 팔고 남은 돈 따로 없어요? 아니면 아저씨가 유산 같은 거 안 남기셨어요?
너도 부여집 계약서 다 봐서 따로 돈 남은 거 없는 거 알잖니. 아저씨 유사는 또 무슨 소리야? 아저씨 의사였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돈을 더 벌잖아. 어디 꽁쳐넣은 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 저희 식당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축하신 돈이라도 좀 없으세요? 내가 말 안 하고 싶다만 너희 식당 구할 때 보증금이랑 이 아파트 살 때도 돈 보태줬잖니. 무슨 돈이 있어? 그럼 주변에 돈 빌릴 만한 사람은 없어요? 준서야, 애미가 일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도와줬더니 이번에도 도와주겠지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제 능력에서 벗어난 일은 해줄 수 없었기에 이번은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편 생각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식비, 세금, 생활비 내신 적 없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서요. 저희가 땅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들이 같이 있을 때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 가게 시작할 때 이 집 살 때 돈을 거의 다 내줬는데도 식비, 생활비를 내야 하니? 남들은 오히려 자식 용돈 받고 사는 사람 천지야. 내가 용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 하니 이게 말이 되니? 이럴 거면 왜 부여집을 팔아서 같이 살자 했니?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이 사람 말 틀린 거 없어요. 닦아놓고 말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가게 보증금? 꼴랑 이 집 하나 해주고 부모 노릇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가 회사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건물 물려주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들은 도리어 제 부인 편을 들며 없는 집에 태어나 고생만 했다고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제 할 일을 저한테 내팽개치더니 모진 말들을 해댔어요. 아들 집에 얹혀 살면 밥값을 해야지. 개념이 없으셔. 작게 소곤거리는 말로 저만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는 며느리를 보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첫인사를 왔을 때도 할 말 다 하던 당돌함이 있던 아이였는데 이 정도로 인성이 수준이 이 아이인지 몰랐었죠. 아이들이 20대 시절에 어떤 스님에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아들이 종재격 사주라서 돈을 쫓는다며 돈에 엄청 집착하고 돈을 가만 못 두고 굴리며 살 거다 하더니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흘려듣고 말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돈이 없다며 대놓고 무시하고 홀대하더니 더 이상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주를 보고 참을까도 했지만 저를 가정부 취급에 돈줄 취급하는 것을 보니 집을 나가는 게 맞아 보였습니다. 제가 희생할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와서 아들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돈도 없다면서요.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손주나 보고 집안일 하면서 사세요. 식비는 안 받을 테니까. 나는 너희 식모도 아니고 보모도 아니야. 너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신경 꺼. 앞으로 나한테 빈대 붙일 생각하지 말고 너 인생은 알아서 살아. 원래 남편이 물려준 유산을 손댈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왜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서러움 받으며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드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면 제가 저를 위해 돈을 쓰는 걸 원했을 거라는 확신도 들고요. 시일이 걸리기는 했지만 부동산을 정리하니 10억 정도가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부여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형제들이 경기도에 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자신들이 살아보니 노후에 살기 적합하다더군요. 제 딸도 경기도에 살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경기도 구리 쪽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이 사는 지역과도 가깝고 무엇보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천연 염색학교가 있어서 선택을 했더랬죠. 60대지만 아직 마음 많은 청춘이고 실제로 은퇴하고 새로운 출발을 많이 하는 나이이기에 무엇이든 새로 배우고 일을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불어 아들 내외에게는 어디로 이사를 했느니 집을 어떻게 샀는지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했고요. 제가 이사 나올 때 어디 조그만 원룸에 혼자 살 거 왜 고생을 사서 하냐며 구시렁대던 아들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 유산에 대해서 비밀로 한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경기도로 이사를 오니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는 딸아이가 보고 싶어 간만에 집으로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라 하고 딸에게는 남편 유산으로 경기도에 집을 산다고 미리 얘기했었어요. 누구보다 기뻐하며 잘 됐다고 얘기하던 딸이었죠. 딸은 20대에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사위는 중소기업에서 회계직을 하는데 친구 소개로 대학 때 딸과 소개팅을 해서 만났죠. 애들은 학교 갔구나. 김서방은 요새 회사 잘 다니니? 전에 일 힘들다고 안다더니. 애들은 학교 갔고 엄마 사실은 할 얘기가 있어요.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며 얘기를 하는데 딸아이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가 바람이 나서 상간녀랑 살림을 차려 나갔다는 겁니다. 싹싹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운다고 잘 다니던 외국계 은행도 그만둔 딸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지금 상간녀랑 김서방 둘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이에요. 그래봤자 법적으로 받는 돈은 한계가 있고 이 집 전세금 반도 엄마가 해준 거라 제3분할하면 받겠지만 경기도 쪽에 전셋집 하나 구하면 다일 것 같아요. 그냥 새삼 엄마 생각 나더라고. 엄마는 혼자 되고 우리 어떻게 키웠나 하고. 현서야, 네가 얼마나 상처가 크니. 진작에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새오빠 돌아가시고 엄마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래. 충격이 클 텐데. 그리고 요 근래까지도 이혼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그런데도 그 사람 마음이 안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나 혼자 노력하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 소송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이제 곧 판결이 나겠지 싶어요. 고통스러운 딸을 보면서 혼자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고 도움이 안 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늘 돈 타령만 하는 아들만 걱정했지 성실하고 착해서 딸은 언제나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대 후반 나이에 시집을 갈 때도 은행 다니면서 모아둔 돈 2천만 원을 제게 주고 간 딸이었습니다. 새아빠가 워낙 잘해주지만 일은 쉬고 있는 엄마한테 비상금처럼 돈이 필요할 수 있다며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제가 시집갈 때 집 사는 돈을 보태고 혼수도 해줬습니다. 물론 전부 남편이 해준 거였지만요. 딸네 집에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아들 녀석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돈을 요구하는 편이라면 딸은 도와준다고 해도 엄마 고생한다고 한석코 거절하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지오빠가 엄마한테 돈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라 자기라도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영어를 잘하는 딸이라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에 영어학원 강사로 면접까지 봤다고 하더군요. 일을 하면서 아이도 키운다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서 딸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각자 재산 정리하고 집을 구해서 이사 간다고요. 현서야, 너가 싫어할 거라는 걸 알지만 이번에는 우리 손주들을 생각해서 거절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랑 잠깐 어디 좀 가자꾸나. 엄마 어디 가려고요? 행여나 나 도와준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한테 도리어 해줘야지. 난 오빠같이 안 살고 싶어. 충분히 걱정만 끼치고 이러고 사는데 속상해. 딸을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미리 매물을 몇 개 보고 데리고 갔더랬죠.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 멀지 않고 딸이 새로 일한다는 영어 학원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24평의 방이 3개인 집이 남동향에 수리도 다 되어 있어서 적합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 비싸요. 말도 안 돼. 이 집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현서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손주들 생각부터 하자.
당장 급하게 전세로 들어간다 한들 매번 이사 다닐 생각해보렴. 그리고 너가 일하면서 애들 교육하고 생활비만 해도 힘에 부쳐. 집이라도 너 앞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엄마, 새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유산 남겨주신 거잖아. 나한테 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엄마 노후에 써야지. 나는 아직 이것저것 있어. 그리고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 오빠 여태 사업하고 사고치고 돈 해준 거 생각하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지. 나는 장남이고 뭐고 자식들한테 불공평하게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 그냥 받아. 돌아가신 새아빠가 널 친딸처럼 많이 아끼셨어. 너 집 사줬다 하면 잘했다고 덩실덩실 춤출 사람이야. 엄마, 내가 염치 없어서 그래. 매번 이렇게 주기만 하고 자식들한테 받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충분히 많이 받았어.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너 준수, 준호 키우면서 자식한테 받을 생각부터 하니? 마음의 짐처럼 부담 좀 갖고 살지 마. 안 그래도 너 충분히 힘들어. 어차피 남편 유산을 혼자 쓸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남편도 제게 노후를 위해 쓰라고 말하면서 원한다면 자식들한테도 쓰라고 말했었거든요. 앞으로 딸아이를 심적으로 많이 챙기려고 하겠지만 부모가 돼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히려 반대니 다행이다 싶었죠. 새삼 남편에게 고마웠고요. 웬 바람이 불었는지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이사간 집 주소 좀 불러줘요. 이사가고 어떻게 초대도 한 번 안 해요. 엄마 맞아요? 와서 뭐해? 너가 와서 뭘 도와주겠니? 잔소리만 하다 가겠지. 아주 시아버지 납셨어. 손주는 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안부를 안 물어보세요? 반대라고 생각 안 하니? 너가 내 안부를 물어야지. 우리 집은 모든 게 남들하고 반대야. 미운이 고운이 해도 자식이라고 이사간 집에 온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잠깐 다녀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조화인지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다 왔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는 제가 집을 나간다는데도 무시하고 말도 안 섞더니 이사 온 아파트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고는 어울리지도 않는 콧소리를 내면서 아양을 떨더군요. 어머니, 경기도에 25평 아파트라니 너무 좋네요. 전세도 아니고 사신 거라면서요? 누가 그러든 그래서 너희하고 상관없는 집 보러 왔니? 뭐하러? 이사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자식이 부모 사는 집 보러 오는 건 당연하지. 이모 말로는 산 거라며? 내가 돈 있냐고 물을 때는 없다고 하더니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 넌 집 보러 왔으면 그냥 보고 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와서 사람 취조하지 말고. 어머니, 진짜 섭섭해요. 어떻게 좋은 집 사시면서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해주시고요. 예전 같았으면 말대꾸라도 했을 텐데 며느리의 이중적인 얼굴을 봐서인지 말 섞기도 싫더라고요. 보아하니 제가 돈 좀 들여서 집을 산 걸 보고 자신들한테 무슨 이득이 없나 온 것 같았어요. 아들내외는 제가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 함구했더니 그 뒤로 얼마나 자주 집에 오는지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명목은 손주 보여주려 오는 거다였지만 아무리 봐도 재산에 대해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 얘기는 안 해주고 보란듯이 저에게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천연염색 이수자 과정을 등록하고 패션 인테리어 등 좋은 거 있고 좋은 것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내외는 나이 들어서 사치하는 거 꼴불견이지 않냐더군요. 겉으로는 그런 소리 할 거면 이 집에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속으로는 내 돈 쓰면서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서글퍼졌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 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암튼 이런 아들내외를 무시하고 저만의 여유를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터질 게 터졌습니다. 과하다 싶게 자주 찾아오던 아들이 돈 문제로 사고를 쳐서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거죠. 제가 해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더군요.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사고 친 거니까 어머니가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럼 저는 이혼해야겠어요. 내가 그 아이랑 같이 사고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생판 모르는 일인데 뭘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니? 어머니, 지금 이런 집 사시고 매번 좋은 옷에 좋은 건 다 하고 사시잖아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돈이 있는 거랑 너희가 무슨 상관이니? 당연히 상관 있죠. 남편이 어머니 장남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유산 아들한테 물려주셔야죠. 미리 땡겨서 해주세요. 내가 가진 재산을 내 남편한테 다 물려줄 거다? 물론이죠. 장자상속은 상식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다른가 보네. 난 도와줄 돈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다. 그 일이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네.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는 둥 옆에서 뭐라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대꾸 없이 무관심으로 대하고 내보냈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홀대하더니 돈이 있어 보이니 또 이런 식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며느리를 보냈더니 아들이 또 찾아왔더군요. 아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으니 얼굴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 와이프가 와서 얘기하고 가서 대충 사정 들었다. 난 돈도 없고 사고 수습할 생각도 없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집을 팔아 해결하든 안 되든 이혼을 하든 난 더 이상 모른다. 엄마가 사는 이 아파트 시세 알아보니까 5억 정도 한다면서요? 이 집 팔아서 저 도와주세요. 이제는 기가 찬다. 넌 나한테 돈 맡겨놨니? 너 같은 사고를 왜 매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무슨 생각으로 이 집을 팔아서 달라는 거야? 이 아파트 팔고 나면 나는 어디서 살고? 대전 우리 집으로 오면 되잖아요. 다시 들어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그냥 가라. 나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그리고 너도 양심이 있어라. 내가 여태 너 20대 때부터 사업한다고 말아먹고 이것저것 사고친 거 뒷수습 한 것만 해도 10억은 될 거다. 그거 다 내 새아빠가 막아준 거야. 이제 그 사람도 없어. 날 보고 너 어떻게 하라는 거니? 아저씨 유산 얼마 받았어요? 진짜 우리 앞으로 유산 안 남겼어요? 그때 변호사 통해서 다 전달했고 너희 앞으로는 유산 없다는 거 들었잖니? 그렇게 친자식처럼 아꼈다면서 어떻게 땡전 앞은 안 남길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참겠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살아생전에 충분히 너희한테 할 만큼 했고 내 말대로 친자식도 아니잖아. 너 살아생전에 아빠라고 부르기는 했니? 대화는 제대로 해본 적은 있고? 그만 가렴. 그리고 돈 문제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럼 나는 왜 나왔어요? 이렇게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 세상에 내놓지 말았어야죠. 너도 자식 키워봐라. 너가 동석이한테 걔가 원하는 만큼 다 해줄지 지켜보마. 넌 얼마나 자식한테 헌신하고 부유하게 키울지 기대된다. 아들은 뭐가 그렇게 한이 되고 서운한지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더군요.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술에 취한 아들놈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진짜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집도 저당 잡히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충분히 능력 되시잖아요. 내가 지금 돈도 못 벌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니? 도와달라는 말 그만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현수한테는 그 비싼 아파트도 척하니 사주시면서 저는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내 가게 보증금, 현재 사는 아파트 돈 보태준 게 2배나 많아. 내 여동생에게 해준 거는 처음이야. 이혼해서 혼자 사는 애가 얼마나 힘들겠니? 현서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나갔겠어요? 너 어떻게 내 동생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절대 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도 마.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나는 아들, 딸 차별해서 챙겨줄 생각도 없어. 너한테는 해줄 만큼 해줬고 더 이상 해줄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장남이랑 딸한테 해주는 게 같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뭐든 더 받아야죠. 네가 얼마나 장남 노릇했다고 동생이랑 차등을 두니?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현사가 먼저고 현서를 더 예뻐하고. 아직도 그러세요? 왜 저는 항상 2번째예요? 제가 장남인데요.
계속 이러실 거면 의절할 거예요. 어머니 안 모신다고요. 그래, 결국 내 속마음이 나오는가 보다. 말 잘했어. 넌 날 내 부모로 보기는 한 거니? 돈 낳는 기계, 너의 그 욕심 채워줄 도구 같은 거 아니었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이제 인정하려고. 의절? 그래, 그렇게 해. 효도도 필요 없으니까 혼자 편하게 살게 해주라. 늘 돈 문제가 많고 집착하는 아들을 보고 내가 계속 도와주면 더 망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단호하게 뿌리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모친 말에 충격을 먹었는지 아들은 오열하더니 뛰쳐나가더군요. 부모인데 어떻게 마음이 편했겠어요. 한동안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걱정도 너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또 도와주겠다고 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마음으로 돈 때문에 부탁하고 도와달라는 연락이 오면 받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 빼고 연락하고 찾아오면 부모로서 보겠다고 했고요. 딸도 아들 연락을 받았는지 마음이 편치 않다며 제게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살면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요. 의절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이 잘못을 바로 고친다면 의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에게도 오빠가 험한 소리나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면 흔들리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어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괴롭히며 찾아왔어요. 종국의 집에 문을 안 열어줬더니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굴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경비들한테 끌려도 가더군요. 경찰도 왔었고요.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섭섭해. 나 죽는 거 보면 정신 차릴 거야? 어머니, 어차피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 주실 돈이면 지금 힘들 때 주시면 안 돼요? 버릇도 버릇이지만 부모 돈은 내 돈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욕심과 심보에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재혼을 안 하고 혼자 어렵게 살았더라면 아들도 믿는 구석 없이 사고치거나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확고하게 물러서지 않자 몇 달간 이어지던 실랑이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딸에게 전해 듣기로는 대전 아파트를 결국 팔아서 빚을 갚고 포차를 하는 식당 창고방에 세 식구가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하나를 주면 부족하다고 하나를 더 달라던 아들이었기에 없는 살림을 생각 안 하고 제가 줄 수 있는 최고를 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자기 가정을 지켜나가길 빌 뿐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던 시간이 2년 정도 흐른 지금은 손주 녀석과 아들 내외와 가끔 외식도 하고 안부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포기를 했는지 아들 내외는 식당 운영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더군요. 얼마 전에는 식당 근처에 작은 투룸을 전세로 얻었다고 하고요. 저도 경기도 아파트를 정리하고 현재는 고향인 부여로 내려와 시골집을 개조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천연염색을 취미생활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흙을 밟고 살으니 마음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네요. 저는 재산 조금 있는 걸로 자식들이 이 난리였는데 재벌이나 부자들 상속 문제나 재산 분할 문제에 칼부림 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물질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말이죠. 아들 며느리와의 일련의 일들로 저는 노후에 쓰다 남는 재산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할 생각입니다. 문득 부모도 돈이 있고 봐야 자식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아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돈 없이 세상 사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어려운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